기술 업계의 두 거물, 애플과 인텔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한때는 정말 떼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였다가 최근 몇 년간은 서로 등을 돌린 채 각자의 길을 걸어온 것처럼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만약 이 두 해제가 다시 한번 손을 잡는다. 그것도 반도체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만한 거대한 계약을 지금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진진한 가능성에 대해 좀 깊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업 간의 파트너십 이야기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정말 처절하게 실패했던 인텔의 명운이 걸린 제도전이거든요. 아, 인텔의 명운이 걸렸다. 네, 동시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큰손, 고객인 애플의 미래 공급망 전략이 걸린 아주 중대한 변곡점이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이 잠재적 거래의 세부 사항부터 과거 두 회사 사이에 있었던 그 묘묘한 애증 관계, 그리고 이게 기술 생태계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최근에 한 분석가의 예측이 업계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어요. 애플이 인텔의 핵심 파운드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건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닙니다. 아주 신뢰도 높은 분석가 밍치고호 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애플이 인텔의 18AP 공정 기술에 굉장히 진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18AP요? 네, 이게 뭐냐면 인텔의 차세대 18A 공정을 애플의 요구에 맞춰서 일부 개선한 버전인데 애플이 이 기술의 초기 설계 키트, PDK라고 하죠. 이걸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결과가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아, 테스트 결과가 좋았다. 네. 이제 2026년 1분기에 나올 최종 버전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18AP 공정, 또 설계 키트 같은 용어가 나오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은 많으시지만 이런 전문 용어는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물론이죠. 18A는 인텔의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에서는 보통 앞에 붙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미세하고 성능이 좋고 또 전력을 적게 쓰는 발전된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설계 키트는 애플 같은 고객이 28A 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칩, 예를 들어 M5나 M6 같은 칩을 미리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인텔이 제공하는 일종의 청사진, 도구 모음 같은 거예요. 아, 청사진. 이 테스트 결과가 좋았다는 건 비유를 하자면 애플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건축가가 인텔이라는 건설사의 새로운 건축 공법이 마음에 든다고 일종의 도장을 찍어준 것과 같아요. 와, 그 비유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건축가와 건설사. 네, 기술적으로 협력이 가능하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럼 이 계약이 정말 성사된다면 우리가 쓰는 어떤 애플 제품에 인텔의 심장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바로 맥북 에어나 아이패드 프로 같은 제품에 들어가는 M 시리즈 프로세서,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기본형 모델이요? 시점은 2027년 2분기쯤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분량이에요. 초기 분량만 해도 연간 1,500만에서 2,0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연간 1,500만 개요? 네, 1,500만에서 2,000만 개. M 시리즈 칩 전체도 아니고 그중에서 기본형 모델 하나만 그 정도라고요? 이건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지금껏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 아닌가요? 맞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1조 3천억 원? 하지만 여기가 바로 핵심인데 인텔에게 이 계약은 단순히 10억 달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신뢰의 증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신뢰의 증표라. 그러니까 인텔에게 이건 단순히 1조 원어더리 계약이 아니라 지난 10년간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신뢰를 되찾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것도 기술업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완벽을 추구하는 고객인 애플한테서요. 그렇죠. 왜 인텔에게 이 신뢰가 그토록 중요하냐면 10여 년 전에도 파운드리 사업에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완전히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과거의 실패. 당시에도 애플은 아이폰 칩 생산을 위해 인텔을 저울질했지만 결국 신생업체였던 TSMC의 손을 들어줬죠. 맞아요. 심지어 TSMC 창업주인 모리스 창이 회고록에서 이런 일화를 밝히기도 했어요. 어떤 일화죠?
당시 팀 쿡 애플 CEO가 자신에게 인텔은 파운더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뼈아픈 말이네요. 네, 고객의 주문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주는 그 위탁 생산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10년 넘게 인텔의 발목을 잡아온 주홍 글씨였던 거죠. 인텔은 고객사 말을 듣지 않는다.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요. 슬라이드에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였군요.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었네요. 네. 그랬던 인텔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건데 이번에는 대체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애플 같은 회사가 다시 쳐다볼 만큼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장 큰 건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새로 부임한 팻 겔싱어 CEO. 이 사람이 과거 인텔의 기술자 출신으로 회사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고객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오만함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 내부 문제를 잘 알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취임 일성으로 고객 우선을 외쳤고 파운드리 사업부를 아예 별도 회사처럼 분리해서 회계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죠. 이번에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새로운 전략이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텔이 이 계약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는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애플은 아쉬울 게 없는 상황 아닌가요? 이미 세계 최고의 파트너인 TSMC랑 그야말로 혈맹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굳이 과거에 한번 자신들을 실망시켰던 인텔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걸까요? 여기에 뭔가 다른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문제를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바로 해상력과 위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협상력과 위험 분산? 네. 현재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에 들어가는 모든 최첨단 칩 생산을 100% TSMC 한 곳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한 사람에게만 내 모든 돈을 맡겨놓은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마음이 변하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아,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아주 고전적이지만 중요한 전략이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비상대비용 보험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인텔을 제2의 공급사로 끌어들이는 순간 애플은 TSMC와의 가격 협상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카드를 쥐게 됩니다. 아, 예를 들어 TSMC가 다음 세대 칩 생산 단가를 10% 올리겠다고 통보하면 예전 같으면 애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렇죠. 대안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가격이 좀 비싸네요. 그렇다면 이 물량의 일부는 인텔에게 맡기는 걸 고려해봐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건 TSMC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겠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고객이 자신을 대체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대안을 자기 손으로 키워주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차세대 공정으로 갈수록 칩 하나 만드는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기는 건 애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렇겠네요.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TSMC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보험 역할도 하고요. 물론 위험 분산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건 대안이 진짜 대안일 땐 이야기 아닐까요? 인텔의 과거 공정 로드맵을 보면 약속을 지킨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런 인텔을 보험으로 두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험은 아닐지 애플도 그 점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고민했겠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애플이 지난 몇 년간 인텔의 기술을 그토록 꼼꼼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해 온 겁니다. 아, 그래서 PDK 테스트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이 정도는 믿고 맡겨볼 만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게 지금 상황인 거고요. 애플의 선택은 인텔의 기술력이 과거의 오명을 씻고 마침내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네요. 그렇지만 애플과의 계약이 성사된다고 해도 이게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닐 거라는 신중한 전망도 많아요. 인텔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또 어떤 산들을 넘어야 할까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죠. 우선 첫 번째 과제는 인텔 스스로 자신들의 최신 기술, 즉 18A 공정을 사용한 자사 제품의 성공을 시장에 확실히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자기들 제품으로 먼저? 네, 우리 기술이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제품으로 결과물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일종의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쇼미더칩이군요. 정확합니다. 올해 말에 나올 PC용 펜서 레이크 칩, 그리고 2026년에 나올 서버용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칩,
이 바로 그 시험대가 될 거예요. 펜서 레이크와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이 칩들이 시장에서 경쟁사 제품을 압도하는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면 애플뿐만 아니라 우리도 인텔의 칩 생산을 맡겨볼까? 하고 고민하는 다른 잠재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반대 경우라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이 제품들이 또다시 지연되거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면 애플과의 계약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요. 자신의 제품으로 기술력을 증명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군요. 또 다른 과제는요? 두 번째는 애플 외에 더 많은 고객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객은 파운드리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출발점이지만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아, 한 고객에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네, 한 고객에게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건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애플이 TSMC에 의존하는 위험을 줄이려는 것처럼 인텔도 애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애플의 변심 하나에 회사 전체가 휘청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야 할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아, 돈 문제. 최첨단 반도체 공장, 팹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되거든요. 수십조 원이요? 네. 인텔은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계획대로 기술 개발을 이뤄내는 것, 이게 정말 힘든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때 반도체 제왕이었지만 지난 10년간 깊은 잠에 빠져있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달고 화려한 부활을 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핵심 파트너로 과거 최대 라이벌 중 하나였던 애플을 맞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거군요. 네, 이 계약이 현실화된다면 이건 단순한 10억 달러짜리 계약을 넘어서 지난 20년간 TSMC가 굳건히 지켜온 파운드리 왕국의 균열을 내고 반도체 산업의 권력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정말 거대한 병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텔에게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이고요. 애플에게는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죠. 확실히 인텔의 최악의 시기는 지났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부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성공적인 제품 출시, 추가 고객 확보, 재정적 부담 극복,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산업의 혁신은 두 가지 다른 모델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졌거든요. 인텔처럼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까지 하는 종합반도체 회사 IDM와 애플이나 엔비디아처럼 칩 설계에만 집중하고 생산은 TSMC 같은 외부에 맡기는 패블리스 회사. 이 둘은 서로 다른 철학을 가진 경쟁자였어요. 그랬죠. 그리고 최근 10년은 패블리스와 파운드리 연합의 압도적인 승리처럼 보였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서로 다른 DNA를 가진 두 거인이 단순한 갑을 관계를 넘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하면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혁신이 가능해질까요? 어쩌면 이 파트너십이 두 회사 중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칩 설계와 생산 방식의 시대를 열게 될지도 몰라요. 세계 최고의 칩 설계자와 세계에서 가장 야심찬 제조기술 재건 프로젝트가 만나서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받으며 시너지를 낼 때 우리가 지금껏 상상하지 못했던 성능과 효율을 가진 칩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거인의 협력이 어떤 결과물로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 이게 앞으로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